손가락 한번 움직여주세요. 예, 왼쪽 아래에서 뭐가 꼼지락꼼지락 움직입니다. 자, 세 번째 손가락 한번 움직여 볼까요? 오, 아까하고 다른 데서 뭔가 진짜. 움직입니다. 네. 다른 손가락도 한번 움직여 볼까요? 남만 같은 김사부, 신경외과 의학정보는 신사부. 안녕하세요. 대한신경외과학회 홍보대사 의사 출신 동아일 이진환 의학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신경외과학회 홍보대사 헬스조선 의학전문기자 이금숙입니다. 대한신경외과학회에서 일반인들에게 뇌와 척추 분야의 유익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리고자 시작한 신경외과 신사부. 오늘의 주제는 다양한 초음파를 이용한 다양한 진단입니다. 오늘도 대한신경외과학회 산하 대한신경외과 초음파학회 홍보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초음파는 저는 산부인과 뭐 또 혹은 내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이 신경외과에서도 이 초음파를 진단과 치료에 사용하는지 몰랐어요. 좀 생소한데요. 신경외과에서도 근골격계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아주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네네. 근골격계 질환에서 특히 이제 초음파를 잘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통증 치료할 때 되게 방사선 장비들을 많이 이용해 왔고 지금도 이용하고 그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초음파는 폐하를 관찰할 때도 사용할 만큼 방사선도 없고 안전한 검사 장비이기 때문에 일단 안전하다는 거. 그리고 환자분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실 필요 없고 그죠. 예, 장비를 우리가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게 이용하고 그리고 우리 몸속에 있는 구조물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해야 될 부분과 치료하면서 꼭 피해야 될 부분도 있겠죠. 중요한 부분들을 다 피하면서 확인하면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아프시다고 하는 분들은 움직일 때 아프잖아요. 근데 병원 가서 검사할 때 어때요? 움직이면 움직이지 마세요. 다시 찍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초음파는 실제로 아픈 부위를 움직이면서 진단해서 이렇게 해서 아프구나를 진단할 수 있고 거기다 직접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분야가 네네. 신경외과시니까 야, 신경외과는 신경에만 집중해서 진단과 치료를 할 것 같은데요. 신경외과니까 네. 어떤 과의 전문의보다 신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신경 주변에는 뼈가 있죠. 그리고 얘들을 움직여주는 게 근육하고 힘줄이잖아요. 신경 이하의 그 여러 가지 주변 구조물들이 같이 되게 문제가 생겨서 아프고 여러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초음파로 우리 신경외과 의사들이 가장 잘 아는 신경 그리고 그 주변까지 저희들이 확인하고 검사하고 치료를 하면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음파 장비를 직접 가져오셨어요. 저희들 와, 이따만 큰 이거 어떻게 초음파가 들고 있는데요. 오셨는지. 와. 이야, 이따만한 큰 초음파부터 이렇게 손목 크기의 초음파까지. 진짜 작다. 네, 지금 선이 없어요. 거의 면도기 지금. 사이즈인데요? 면도기인데. 진짜 면도기. 작다. 사이즈는 이렇게 다양하게 노트북 크기, 초소형 크기. 그렇지만 이제 병원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일반 장비는 이렇게 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골격계 질환을 어떻게 초음파로 보는지 직접 시연을 네. 보여주시겠다 합니다. 한번 네네. 보실까요? 일단 초음파에 생소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초음파가 어떻게 보이는지 오늘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피부에 한번 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는 순간 자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뼈가 있는데요. 하얗게 뭐가 보이죠? 저게 뼈예요? 네, 그게 뼈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검고 희끗하게 보이는 건 다 근육이고요. 자 화면 왼쪽 아래 보면 동그랗게 벌집 모양으로 뭐가 보입니다. 오른쪽에 있죠? 그 부분이 신경입니다. 진짜요? 예, 그게 신경입니다. 그리고 그 위쪽 오른쪽에 보면 검게 둥글게 보이는 게 보이네요. 거기 그게 혈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서요. 자 엄지 손가락 한번 움직여주세요. 예, 왼쪽 아래에서 뭐가 꼼지락꼼지락 움직입니다. 네네. 자 세 번째 손가락 한번 움직여 볼까요? 오 아까하고 다른 데서 뭔가 진짜. 움직입니다. 네. 다른 손가락 한번 움직여 볼까요? 네 번째. 예, 네 번째. 다시 엄지 손가락. 엄지손가락. 네, 왼쪽에서 뭐가 움직이죠? 네. 그 다음에 아까 작은 거, 이렇게 초소형 장비도 똑같이 거기다 한번 대볼까요? 네, 화면에 와, 아까하고 똑같이 나오죠? 너무 신기하다. 네. 기술이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네. 저희들은 그래서 훨씬 더 좋은 눈을 가지게 됐고, 여러분들의 통증을 더 잘 치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니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사실 신경외과 전문의가 가장 많이 치료하고 자신 있는 분야가 사실 척추죠. 그래서 일단 척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자 오른쪽에 뭐가 끔찍끔찍하고 뭐가 들어왔죠? 네네. 예 중앙까지 쭉 들어옵니다. 예 저기가 신경이 있는 위치입니다. 아까 눈으로 본다 그랬죠? 눈으로 보면서
저기다 지금 약물을 넣으면 이제 그쪽 살이 뚝 붙을 겁니다. 예, 고기입니다. 예. 네, 다 끝내고 주사 바늘을 이제 곧 뺄 건데요. 약물을. 예. 자, 이게 어떤 상황인지 다들 모르실 것 같은데 병에다가 초음파로 프로볼 이렇게 갖다 대고 이렇게 맞습니다. 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이렇게 잡고요. 안쪽에 보이고 신경이 있는 위치에서 말 그대로 이렇게 바늘을 넣거나 이쪽에서 바늘을 넣거나 네. 이렇게 네, 정확히 봅니다. 이게 허리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그렇죠. 말한 뭐그 손목 터널 주부분도 있고 뭐 되게 복잡한 신경도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 네.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또 주부거든요. 아, 네네네. 그래서 진짜 걱정이 많이 돼요. 좀 자신이 가지세요. 설거지 안 하면 화면을 보면 동그랗게 타원형으로 생긴 거 보이시죠? 네. 예, 그게 신경이에요. 정중신경입니다. 많이 늘렸는데요? 그러니까 뼈가 네. 뼈대였구나. 그 다음에 그 위를 산처럼 돋보 있는 게 손목 터널입니다. 양쪽으로 쭉 옆으로 내려오죠? 예. 그래서 저 신경이 눌려있나 안 눌렸나를 바로 볼 수 있죠? 바로 봤습니다. 저 신경이 두께가 일정하게 내려가야 좋겠죠. 근데 손목 터널이 두꺼워지면 눌려서 움푹 들어가고 그 다음에 움푹 들어가는 데를 지나면 퉁퉁 부어서 오히려 두꺼워집니다. 근데 저는 어떤가요? 빨리 진단을 내려주세요. 일은 많이 안 하시는 거예요? 저 설거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위원님 초음파를 이용해서 다른 근골격계 질환 치료 사례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어깨 관절에다가 주사 치료를 하는 겁니다. 오른쪽 위에서요, 아래로 쭉 바늘이 내려옵니다. 예, 그래서 관절 안을 정확히 확인하고 예, 바늘 끝이 관절에 있고 약물이 쭉 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사기 내에 들어가는 이 약물이 어떤 것인지 또 안전한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네. 되게 포도당 용액을 사용합니다. 포도당 주사, 포도당 맞아보신 적 있으시죠? 네. 네, 심지어 소아 아이들도 맞죠? 네, 엊그저께 우리 애도 하나 맞았습니다. 네, 뭐 토하고 해가지고요. 그 안전한 약물로 주사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고 부작용 없을 거고 치료하고 바로 일상생활 가능합니다. 끝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네네. 이금수 기자님께 먼저 질문 하나 네. 드릴게요. 예, 갑작스럽게 밤에 네.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 여행 가자. 네. 가야죠. 한 번도 안 가본 곳인데 밤에 운전하고 가야 돼요. 어떤 게 필요할 것 같으세요? 한 번도 안 가. 그럼 일단 내비가 필요할 것 내비. 같아요. 네. 그리고 차도 시야가 깨끗해야 되겠죠. 밤이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초보 운전, 저요? 아, 저 운전 잘하죠. 운전을 잘하시는 분이 운전해주면 뭐 금상첨화겠죠. 네. 네, 저희들이 통증이 생겼을 때, 또 병이 생겼을 때 정확히 진단을 해서 거기에 직접 가서 치료를 해야겠죠. 네, 거기까지 가는 방법, 안전하고 신속하고 잘 갈 수 있는 방법, 내비게이션 좋아야 되고 시야가 좋아야 되죠. 그 역할을 초음파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베스트 드라이버는 누구냐? 바로 의사?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신경, 그리고 그 주변 여러 구조물들에서 통달하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신경외과 의사가 초음파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통증으로 고통받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게 무슨 사진인가요? 예, 저게 이제 경동맥 CT 사진입니다. 네. 일견에 보기에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양쪽 오른쪽 왼쪽인데요. 네. 이거를 이제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오늘의 주제는 뇌로 가는 경동맥이 막혔다면입니다. 대한신경외과학회 산하 대한신경외과 초음파학회 홍보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경동맥이 목에 있는 혈관이라고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혈관이 어디에 있는 혈관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동맥은요. 뭐 앞쪽에 만져보세요. 갑상선 옆에 이렇게 튀는 혈관들이 있거든요. 네. 뇌로 가는 혈관의 대부분은 이 경동맥에 통해서 올라간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아, 겁니다. 그렇구나. 경동맥이 좁아졌다. 네. 경동맥이 막혔다. 맞아요. 사실 뇌로 가는 동맥이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거든요. 이게 이제 혈관벽의 변화를 보여드리는 네, 건데요. 혈관벽에 이렇게 기름 덩어리들이 나쁜 찌꺼기들이 쌓이기 시작해서 이게 점차적으로 좁아지는 겁니다. 이게 점점 좁아지는 걸 갖다가 혈관 협착증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러다 있습니다. 이제 결국 막혀서 뇌경색 그렇죠. 같은 게 생기는 거죠. 예, 이제 이게 완전히 막히는 경우는 이제 완전히 폐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 혈관벽에 이런 나쁜 콜레스테롤이나 나쁜 혈액들이 쌓이면서 혈전들이 찌꺼기들이 떨어져서 이로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서
뇌혈관 점점 작은 혈관에 막혀버리는 거죠. 아이고. 이렇게 해서 결국 뇌연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뇌졸중이 발생하는 겁니다. 경동맥 협착증의 진단과 치료에서 이 초음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직접 초음파까지 가져오셨습니다. 예, 경동맥 협착증의 영상 진단 방법은 MRI나 CT나 혹은 뇌혈관 조영술 같은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CT는 아시다시피 정맥 주사를 통해서 혈관 조영제를 맞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부담도 되는 환자들이 그쵸. 있고, MRI는 일단 고가라는 단점이 있고, MRI에 들어가시 모르지만은 굉장히 귀에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귀마개를 막고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반면에 경동맥 초음파 검사는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무거운 초음파 장비를 이용해서 이장님의 경동맥을 한번 봐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50대가 그렇죠. 접어들면서 이게 굉장히 신경 많이 써요. 사실은 뇌로 가는 혈관인데 맞아요. 막혔을까봐. 자, 네. 이 필요 없나요? 예, 좀 짜야 되겠죠? 예, 네, 짜서. 제가 이건 잘합니다. 자, 이렇게 쉽게 아무나 제 목에다 대도 보이고요. 그렇지만 네네. 이 이장님이 훨씬 저보다 젊기 때문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제 동그랗게 이제 경동맥입니다. 이게 오. 목동맥이요. 완전 시커멓게 선명하네. 시커멓게 보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요걸 다시 세워서 동축으로 보면 여기 이제 길게 와. 보이는 거죠. 아주 잘 보이죠? 우와. 혈관 벽도 거의 뭐 정상적이고요. 거의 20대 혈관 내가 아닌가요? 아, 뭐 때가 이- 많을 것 같은데 네, 때가 저 하나도 없어. 그동안에 뭐 워낙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피시고 뭐 아닌데. 그래서 아니십니까? 타고났네. 그래서 와. 워낙 깨끗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혈류 속도를 한번 재줘 보시겠습니까? 오. 소리 쑥 들리죠? 이게 혈류가 가는 소린가? 예, 피가 가는 흐르는 속도입니다. 아. 예전에는 이런 소리, 이런 청진기를 통해서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네, 앞으로는 아마 이 초음파 장비가 혈관 쪽에 청진기를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혈류 속도도 아주 좋고요. 네. 심장 박동도 아주 일정하세요. 네, 내방이 회원님 하기 지금 때문에. 한 이 정도 되는 거죠 지금? 이 정도로 보입니다. 와. 30대에서 40대로. 20대는 넘어갔구나. 사실 교수님은 저도 의사하고 해서 이렇게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해도 됐지만 검사 좀 준비할 게 굉장히 또 있다면서요. 조영제를 맞는 검사라든지 이런 검사는 금식도 해야 되고 그죠. 또 먹는 것도 뭐 조절해야 되고 그러는데 경동맥 초음파 검사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특별히 준비 사항이 필요 없습니다. 네. 그냥 아침 드시고 시간 맞춰서 딱 오시면은 이렇게 딱 갖다 대면 바로 나와요. 그 전날 술 마셔도 되나요? 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와. 술 마셔도 되고. 자, 우리가 CT, MRI보다 이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하면 CT, MRI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까지 볼 수 있다면서요? 예, 저게 무슨 사진인가요? 거기에 이제 경동맥 CT 사진입니다. 네. 뭐 일견에 보기에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양쪽 오른쪽 왼쪽인데요. 네. 이거를 이제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아, 안에 뭐가 있네요. 예, 또 안에 있네요. 저건 미세한 변화로 볼 수 있거든요. 아, 네. 아주 미세한 변화, 특히 혈관벽에 생기는 미세한 변화를 아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MRI도 그렇습니다. 예, MRI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럴까요? 와. 보시면 왼쪽 경동맥에 보면 약간 좁아져 있는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 경동맥 초음파 검사에서 보면 상당히 경화관이 한 50% 이상 우와. 혈관벽이 좁아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와. 경동맥 초음파 검사가 이러한 혈관병의 조기 변화라든지 다른 영상 기법으로 찾을 수 없었던 변화를 또한 진단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작을 언제쯤 검사 받으면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죠. 특별한 원칙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맥경화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환자들, 그 다음에 고지혈증 진단을 받은 환자들, 그 다음에 고혈압, 심장병, 부정맥, 또 실신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특히 당뇨병 환자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얼마나 주기적으로 해야 될 거냐? 네. 처음 진단 받은 후에 1년 후에 한 번 정도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후에는 변화가 없다면 그 후에는 뭐 2년이나 3년 후에 한 번 정도씩 기간을 두고 받기를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막혀가는 이런 분들, 그런 진단을 받은 분들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나요? 환자들이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하고 오셨을 때는 선생님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경동맥이 막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고 들고 오시거든요. 당황을 해서. 네. 근데 대부분 경미한 경우입니다. 아,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경동맥이 좀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본인들은 막혔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심하게 완전히 막힌 경우는 거의 없고 경한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환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혈압, 그다음에 고지혈증, 당뇨병, 기저질환, 흡연을 한다든지 그러한 위험 인자가 있는 거를 조절해 줘야 되고요. 그렇지만 약 30% 정도까지 좁아진 경우는 대부분 약물 치료를 하는 거고요. 이게 혈관벽이 50% 이상 좁아진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때부터는 환자가 혹시 과거에 어떤 실신이라든지 혹은 뇌졸중 전조 증상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를 잘 살펴보고 전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 50% 이상 되는 환자에다가도 결국은 시술이나 수술을 통해서 경동맥을 넓혀줘야 되고요. 70 내지 80% 이렇게 심하게 좁아진 경우는 거의 대부분 시술,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이나 경동맥 내막 절제술을 통해서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림에 보시면 스텐트 삽입술을 통해서 경동맥에다가 시술을 통해서 집어넣는 거고요. 내막 절제술은 이걸 직접 절개해서 여기 이제 플락 형성된 거를 제거해 주는데 왜 신경외과 의사한테 경동맥 질환을 진료를 해야 되냐면은 아주 경한 단계에서부터 아주 심한 단계까지 신경외과 의사가 직접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외과 의사를 방문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세계 최초로 지금 목에다가 초음파를 활용해서 예. 오, 또 들어가. 오. 오늘의 주제는 신부둔부 증후군입니다. 이름도 생소한 신부둔부 증후군 어떤 질환인지 자세히 알아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신경외과 산하 대한신경외과 초음파학회 홍보위원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네.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발음도 어려워요. 신부둔부 증후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둔부라는 게 엉덩이를 뜻하고요. 엉덩이. 신부는 깊은 곳을 뜻해서 저 엉덩이 깊은 곳에서부터 오는 통증을 일으키는 증후군을 말합니다. 엉덩이 깊은 곳에 있는 예. 통증. 이 증후군의 증상은 거의 디스크와 유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척추신경과 말초신경을 모두 다룰 수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를 찾아가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구나. 예. 어머님들이 가끔씩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들으실 거예요. 나 환도 섰어. 그 흔한 증상이 엉덩이와 엉치 쪽이 아파서 이쪽 이렇게 두들기면서 나 환도 섰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허벅지 뒤쪽으로 저림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엉덩이와 허벅지를 쭉 타고 내려가기도 하고 또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요. 오래 앉아 있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고.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앉아 있으면 이 허벅지 뒤가 저리고 엉덩이가 쑤셔요. 내가 그런데.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신 분들 있으세요. 또한 특징이 이게 밤에 심해요. 그래서 밤에 자려고 이렇게 누우면 여기가 쑤시고 아파요. 그러면 계속 뒤척이죠. 네네. 옆으로 뒤척, 뒤로 뒤척, 엎드렸다가 잠을 깊게 못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심해서 두들깁니다. 병원에 갔다 하면은 진단은 어떻게 그렇죠. 이루어지는지. 처음에 신경외과 외래를 찾아가시면 디스크와 엉덩이 증후군의 구별을 하기 위해서 먼저 허리 MRI를 찍게 됩니다. 네. MRI를 찍었는데 문제가 없어요. 네. 그때는 이게 허리 문제가 아닌가 보다 생각을 해서 골반 MRI를 찍겠죠. 그럼 MRI를 벌써 2번이나 찍었잖아요. 그러게요. 예, 이럴 때는 바로 초음파를 이용해서 네. 진단적인 주사를 놓고 확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 추간판 탈출증이 아니고 신부 둔부 증후군이 맞다면 초음파로 진단적 주사를 후에 즉시 증상이 소실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네.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를 또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이 무거운 걸. 매번 학회가 이렇게 초음파를 들고 오시기가 쉽지 않은데 가지고 오셨어요. 또. 이 초음파의 장점은 병변으로 의심되는 부위에 직접 바늘을 위치를 확인하면서 원하는 신경 주변에 약물을 전달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적은 양으로도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영상을 통해서 천천히 바늘을 삽입해서 저기 바늘이 지금 들어가는 게 저 위에 좀 오른쪽에서 네. 한 45도 각도로 지금 들어가는 게 보이는데요. 되게 깊다. 예, 한 5cm 정도, 5에서 6cm 정도 됩니다.
그렇게 바늘이 들어가서 좌골신경 주변으로 약물을 주입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 언제 쓰냐고요? 제가 오늘 재밌는 걸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제가 가져온 무기입니다. 아, 네네. 실수로 이 안에 제가 클립을 2개를 빠뜨렸어요. 안에요. 지금 예. 겉에는 그 안에. 멀쩡한데 안에 네. 지금 문제가 생긴 거네요. 네, 이 속에 클립을 2개를 빠뜨려서 이거를 네. 제거를 해야 됩니다. 네네. 바로 초음파를 이용해서 위치를 확인하고 한 번에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게다가 초음파를 댄 거는 세계 최초 아닌가?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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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이 위치를 확인해야죠. 네 위치를 이렇게. 진짜 보이지 않는 데가 제일 궁금하네요. 진짜 궁금하다. 네. 야. 뭐가 나타났어요? 있다. 뭔가가 있습니다. 저게 지금 뭐 이렇게 하얀색, 아주 하얀색으로 빛나는 거. 네. 저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클립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저거를 네네. 한번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집게를 계속 집어넣는 장면이 지금 와. 움직이는 장면이 바로 와. 옷에 네. 찝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와. 벌렸고요. 우와. 지금 뭘 당기고 있는데. 자, 우와. 와, 우와. 되게 작다 생각보다. 이거였군요. 네. 자, 여러분 지금 세계 최초로 지금 무게다가 무게다가 초음파를 초음파를 활용해서 예. 또 들어가. 와. 네. 드디어 또 끄집어냈습니다. 와. 아무런 특별한 위에도 가지 않고 바로 찝어내는 장면을 여러분 보셨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여러 번의 시도도 아니고 단 한 번의 시도로 정확하게 클립을 제거를 했습니다. 이게 무기 아니고 우리 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타겟 주변에는 신경도 있고 혈관도 있고 인대도 있고 뼈도 있습니다. 그렇죠. 초음파는 이런 중요한 구조물들을 보호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시술을 해줄 수가 있게 하고요. 이제는 거의 모든 의학 분야에서 필수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신부등부 증후군 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의자에 앉아서 발을 안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저렇게 진짜. 발을 안쪽으로 돌리고 네. 허벅지도 안쪽으로 밀착을 시켜줬을 때 네네. 엉덩이가 아프다, 통증이 유발된다, 네네.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이 어렵다 싶으시면 다리를 이렇게 꼴 때 엉덩이에 통증이 유발된다,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의외로 진단은 그렇게 복잡지 않니? 초음파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혹시? 초음파 치료할 때 이 신부등부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알려주세요. 너무 궁금해요. 예, 이 신부등부 증후군이 운동 중에 엉덩이 근육이 손상되면서 처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동 전후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고관절 문제로 많이 굽힐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고관절을 60도 정도 누운 채로 굽혀서 허벅지를 안쪽으로 돌리면서 반대쪽으로 붙이게 되면 골반 주변의 이상근과 주변 근육들이 스트레칭 되면서 이런 부상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90도 이상 고관절을 굽힐 수 있는 분들은 고관절을 완전히 외회전해서 스트레칭을 해주게 되는데요. 앞선 스트레칭보다 조금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고관절 자체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조금 위험하겠죠. 그래서 문제 없는 분들만 해주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누워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갑자기 뭐 운동하러 갔는데 바닥에 벌렁 누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저렇게 의자 등 가구를 이용해서 허벅지를 굽혀서 올리고 체중 시원할 것 같아요, 예, 예. 진짜. 체중을 실어서 네. 스트레칭을 해주게 되면 네. 부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혹시 선생님 됩니다. 유연하시네요. 유연해. 유연해가 아주 튼튼한가 봐. 정말 드라마틱하게 하루 이틀 안에 절어서 잠 못 자던 환자들이 잠을 너무 잘 잤다 이렇게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오늘의 주제는 순팔절임입니다. 대한신경외과 학회 산하 대한신경외과 초음파학회 홍보위원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손이나 팔이 좀 저리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네. 주세요. 네. 가장 흔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저희가 목 디스크, 네. 목에 신경이 눌리는 협착증과 말초 신경 질환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원인 때문에 팔이 저린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네. 목에 의한 신경이 눌려서 팔이 저린 경우는 목을 뒤로 제끼면 팔이 더 저리다든지 뭐 앞으로 약간 반대쪽으로 꺾어주면 덜 저리다든지 아픈 저린 팔을 들어 올리면은 통증이 덜해진다는 양상은 대표적인 목의 원인이 있는 팔저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초성 손저림은 손이 그냥 전체적으로 다 저리다고 합니다. 환자분들이. 낮에는 좀 괜찮은데 밤에 그리고 자다가 새벽에 손이 저려서 주물르면서 깬다는 얘기를 대표적으로 많이 합니다. 물론 저희 이제 신경외과 선생님들은 머리부터 말초신경까지를 많은 공부도 했고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만 들어도 바로 이제 진단하는 느낌이 오기는 합니다. 지금 듣다 보면 아 이거 내 거야, 내가 바로 그런 증상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자 실제로 병원 가면 어떻게 진단을 하게 되나요? 오늘의 주제인 말초신경에 의한 팔손 저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정중신경이 손목에서 눌리는 손목 터널 증후군과 팔꿈치에서 이제 척골신경이 눌리는 팔꿈치 터널 증후군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손목 터널 진단을 위해서 하는 이제 대표적인 이학적 검사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네네네. 이렇게 환자의 손목을 살살 이렇게 주세요. 약간 이렇게 신전 이렇게 뒤로 적긴 상태에서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위치에 이렇게 우리가 해머를 이용해서 이렇게 툭툭 두들기면은 지금 저리지 않으시죠? 안 저려요. 예. 오.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들은 이렇게 가볍게 툭툭 쳐도 손목 신경 자체가 부종이 있기 때문에 찌릿찌릿하게 저림을 느끼게 됩니다. 집에서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손을 90도로 이렇게 우리가 구부렸을 때 1분 이내에 팔이 저리다든지 감각이 먹먹해지는 것을 유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우리가 척골신경이 눌리게 되는 팔꿈치 터널 증후군의 경우에는 이 팔꿈치의 제일 뒤에 있는 뼈와 이 안쪽에서 이렇게 만져지는 뼈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럴 그 사이를 이렇게 만지면은 저희가 몸에서 만질 수 있는 대표적인 신경이 있습니다.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척골신경입니다. 제가 이렇게 세게 누르면은 지금 아픈데요? 신경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게 누르면은 누구나 저립니다. 네. 그 신경을 만지고 있다는 얘기고 팔꿈치 터널 증후 환자들은 아주 가볍게 손만 대도 아주 저림을 느낍니다. 신체적인 이학적 검사 말고도 무슨 영상을 이용한 검사도 하나요? 저희 신경외과에서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실제 신경의 주행과 눌림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초음파기를 또 가져오셨어요. 아. 네. 오늘은 좀 가벼운 초음파를 네. 가져오셨네요. 네. 면도기 같은. 포터블 초음파인데 와. 방법은 이제 이 피부 위에 이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프로브를 갖다 댑니다. 손가락 살살 움직여 보실까요? 얘가 이렇게 움직이고 그 위에 쪽에 이렇게 신경이 주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저희가 신경 주변에는 원래 이렇게 하얀 조직이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이면은 정상입니다. 근데 이쪽에 인대가 두꺼워지면은 요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요 하얀 요게 이제 이 물 성분이 많이 눌려서 없어지게 되고 반대쪽은 오히려 신경이 더 두꺼워지는 커지는 이제 눌려서 이제 붓는 거죠. 그런 병변까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해드리고 환자분들에게 직접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초음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상입니다. 아, 정상. 네. 네. 아. 근데 진짜 경동맥도 정상이고 다 정상이고. 자, 그럼 이 치료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증상이 아주 경미한 경우에는 경구약 복용과 물리치료 등 뭐 휴식을 취한다든지 그런 걸로 증상이 호전을 볼 수도 있겠죠. 1단계 치료로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주사치료입니다. 주사치료는 초음파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면서 바늘이 들어가는 이제 신경 주사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신경 주사 치료라는 것은 신경을 찌르는 주사가 아닙니다.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구조와 신경 사이에 바늘을 위치시키고 약물 넣어서 그 공간을 벌려주는 효과와 부종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저 영상은 손목 터널 증후군의 환자입니다. 이렇게 바늘이 진입해서 눌려 있는 거와 그 신경 위쪽으로 이렇게 사이가 벌어집니다. 이렇게. 와. 네, 저렇게 정확하게 신경을 찌르지 않으면서 지금 약물이 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와. 이제 주사 바늘을 위치시키고 약물을 넣어서 공간을 더 벌리고 안전하게 만들고 더 진입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박리하는 효과도 있고
그 약물 자체로 인해서 신경을 가라앉혀 주니까 통증이 완화되는 그런 두 가지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경 주사 치료를 하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 팔꿈치 터널 증후군 환자에 있어서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하루 이틀 안에 절어서 잠 못 자던 환자들이 잠을 너무 잘 잤다 이렇게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음파가 없었으면 열 뻔했노. 제가 여기서 실질적으로 어떤 주사 치료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아 여기다가 제가 예전에 제가 초음파를 공부하고 이제 시작할 때는 이제 돼지고기 그리고 두부, 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했는데 네. 저희 신경외과가 이렇게 좀 팬시하게 네. 푸딩을 준비했습니다. 푸딩. 네. 너무 우리가 맛있을 흔히 것 보는 같아. 푸딩. 야 거기서 이거 초음파로 본다. 이것도 세계 최초인데요. 세계 한번 최초로 보도록 푸딩에. 하겠습니다. 한번 대보겠습니다. 오. 젤리를 이렇게 저희가 네, 진짜 뭔가 보이네요. 네, 보입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네네. 저희가 주사관을 직접 보면서 주사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주사가 들어가는 모양을 여러분 지금 여기,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네. 만약에 신경이 눌렸다 네네. 하면은 이렇게 벌려주는 거예요. 오! 이렇게 약물을 야! 넓어졌어. 자, 이런 초음파로 진단도 하고 치료를 할 때 또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말초성 손저림, 손목 터널 증후군, 팔꿈치 터널 증후군 같이 초음파를 통해서 그 신경을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보고 진단과 함께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주사 치료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많은 환자들이 그냥 이렇게 주사 치료만 하고 끝내나요? 주사 치료로 대다수의 많은 환자들이 좋아지고 잘 지냅니다. 근데 하지만 병변이 오래되고 심하고 마비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또 하나는 저희가 주사 치료를 했는데 호전되었다가 한 달 안에 2, 3개월 안에 또 이제 악화돼서 또 주사 치료가 반복되는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압박 병변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국소 마취화해서 내시경 혹은 최소 절개를 통해서 신경을 풀어주는 감압 수술로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말초신경 눌림에 의한 손과 팔 저림의 초음파 활용과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대한민국 신경외과 최고 명의를 모시고 알찬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낭만 닥터는 김사구. 신경외과는 네. 마지막에 이렇게 제가 이럴 줄 해서 몰랐습니다. 네.